우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프란치스칸 JPRC 교육인 이게 일환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뭐 아마 강의나 이런 거는 지난주에 학술적인 내용들은 이미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그냥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십사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일단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이제 프란치스칸 JPRC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 수도자 분들 또 JPRC 담당 뭐 이렇게 수사님들, 수녀님들이 계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열려 있는 그런 강의 같은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혹시 어떤 분들이신지? 사매원분들이 5분 다? 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칸 JPRC 교육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거군요. 네. 그러면 수녀님들은 혹시 프란치스칸 가족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짐작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네요. 그냥 일단 우선 편안하게 저희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 협동조합 들어보셨어요? 역시 저처럼 잘 모르셨죠? 협동조합은 들어보셨죠? 예. 협동조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이런 이름을 덧붙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긴 거는 10년 정도 됩니다. 작년이 아마 그 법안 통과된 게 10주년이었을 거예요. 사회적 뭐 기업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전에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들어보셨지만 잘 모르죠? 예. 기업이면 기업이지 사회적 기업은 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한 가치를 두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운영되는 경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돈보다 당연히. 예, 아무튼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청년 밥상 문간, 그러니까 식당 이름이 문간이에요. 우리 문간빵 할 때 그 문간입니다. 그래서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을 처음 운영한 것은 2017년 12월부터 이제 소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5년 5개월이 된 거고 6년 차죠. 6년 차. 그러면 뭐 우리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수도회 소속의 뭐 수도자이면서 신부인데 왜 식당을 운영할까? 저는 이 글라렛 선교 수도회라는 수도회 소속인데, 저희 수도회는 6년에 한 번씩 로마에서 총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수도회이다 보니까 이제 수도회 총본부가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6년에 한 번씩 로마에서 총회를 열면 이제 저희 수도회가 전 세계 지금 한 68개국 정도에 진출을 해 있는데, 그 각 나라 각 지역의 이제 대표자들, 뭐 관구장이라든지 뭐 평의원이라든지 아무튼 지역 대표자들이 로마에 모여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는데 무려 4주 동안이나 해요. 회의를. 한 달이나 하는 거죠.
이제 총회를 하면 총장님을 새로 선출하고, 아니면 뭐 연임 되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총회를 마칠 때 총회 문헌을 이제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총회라는 거는 단순히 무슨 회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앞으로 6년 동안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행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총회를 하기 전에 벌써 적어도 3년 전부터 또 총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총회를 준비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총회를 2015년에 했는데, 총회를 마치고 이제 총회 문헌이 발표되고요. 보통은 그러고 나면 그 몇 가지 결의사항들을 이제 발표를 하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살자라든지 그런 형태의. 근데 그때 결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종교에 무관심하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도직을 찾아봅시다 라는 것이 당시 총회 결의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고독사였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시원에서 돌아가신 지 지금 이제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만 뭐 한 5일인가 7일 후에 발견이 됐어요. 지인들에 의해서. 아마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찾아갔겠죠. 그랬을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시에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셨던 그 전교 가르멜 수녀회에 세실리아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신 거죠. 청년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당시에 수녀님은 이제 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요양 중이시긴 했는데, 그 전에는 그 수녀회에 청소년 청년 담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와 별개로 수녀님이 오랫동안 만나왔던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언젠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대요. 우리 같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답니다. 굉장히 소박한 바람이죠. 청년들이 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한테 대단히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때도 없고 들어주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수녀님은 언젠가 그 청년들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와 뉴스를 통해서 당신이 처음으로 자학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다면 마치 홀몸 어르신들이나 노숙인 분들을 위한 무료 식당들은 많이 있는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식당도 있으면 어떨까? 청년들이 부담 없이 와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그래서 그 식당에 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식사를 하러 왔던 청년들이 원할 땐 언제든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속해 계신 수녀회에 그것을 이제 회의 안건으로 올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녀회에서 회의가 있었고, 회의 결과 우리들은 수녀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식당을 운영하기는 어렵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한 결론이 난 즈음에 이제
그 수녀회에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갈 일이 있었어요. 수녀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초대해 주신 수녀님은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수녀님이었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저를 초대해 주셨던 아가페 수녀님과 그 세실리아 수녀님과 저와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뭐 차 한 잔 이제 마시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세실리아 수녀님은 사실 저를 처음 보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시면서 신부님네 수도원에서 그렇게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수녀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와,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수녀님의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만일 저희 수도회의 총회 결의사항이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사도직을 찾아봅시다, 만약에 그런 거였고 저희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수녀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정말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제 뭐 기자분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언젠가 어느 기자님이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왜 하게 됐을까, 제가 그런 걸 이제 자꾸 이제 반추했던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총회의 영향이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날 저녁에 제가 살고 있는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고 있는 신부님들에게 오늘 낮에 수녀원에 갔다가 이러저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들이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사실 저는 신부님들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아유, 우리가 무슨 식당이냐고. 사실 그래도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다행히도 신부님들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그거에 힘을 입어 저도 저희 수도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회 청년 사도직으로 가칭 청년 식당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안건에 올렸고, 또 어쨌든 저희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이제 2016년 4월에 있었던 저희 수도회 이제 한국 저희 이제 독립대륙왕국, 흔히 준관구라고 표현하죠. 어셈블리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 식당을 하기로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자가 돼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도 식당이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심지어는 요리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라면 끓이는 거랑 계란 후라이 정도만 할 줄 알아요. 얼마 전에 계란 삶는 거 배웠습니다. 2달 전에. 몇 분 삶으면 이렇게 좋게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정도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이제 식당이라는 거를 이제 막상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식당을 준비하게 됐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 영업 허가를 받았죠. 이제 식당을 내려면 영업 허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나 불교에서도 이렇게 무료 식당들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프란치스코 회에서도 제기동이나 서울역 근처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대상이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무료로 하면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올 것 같으세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제가 청년이라도 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시대 청년들의 특성일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은 혹은 노숙인 분들은 뭐 이렇게 막 식판을 들고 길에서 줄을 서서라도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줄 서서 식판 들고 기다렸다가 식사하라고 하면은 안 하겠죠. 굶으면 굶었지 청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대신 그러면 돈을 받되 아주 저렴하게 받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돈을 받게 되면 세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식으로 세무소에 신고를 하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세무소에 신고를 해서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란 뭐냐면 정확한 장소가 특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영업장이 있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하던, 남의 건물을 빌려서 하던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그 증거 자료가 임대차 계약서예요. 물론 그 무상 임대차 계약서일 수도 있고 한 달에 월세를 얼마 내는 유상 임대차 계약서일 수도 있죠. 어쨌든 임대차 계약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식당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수녀님들도 계시지만 보통 수도회에서 어떤 사도직을 시작할 때 수도에서 돈 먼저 주고 하던가요? 어때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노숙인 분들을 위한 무료 식당을 내자, 수도에서 결정이 됐어요. 우리 저기 동대문에다가 뭐 노숙인 분들을 위한 무료 식당을 냅시다,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혹시 수녀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예. 예? 이유스티나. 유스티나 수녀님이 그 담당을 하십시오 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수도회에서 유스티나 수녀님께 예산을 한 2억쯤 주나요? 그러면 예산 한 2천만 원이라도 줘요? 안 주고 하라고 그래요? 와, 근데 다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가톨릭 수도회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식당을 낸다 그러면 먼저 제일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예산이잖아요, 예산. 나한테 돈이 얼마가 있고 만약에 이 돈으로 어떤 식당을 낼지. 근데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얼만큼 더 받아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수도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래요. 맞죠, 선생님들? 공감되시죠? 하래요. 수도회에서, 수노회에서 우리들이 이러이러한 사도직으로 이런 걸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예산이 적어도 7천만 원은 들겠네요. 그래서 7천만 원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저도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수도에다가 뭐 얼마를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식당은 한 60평짜리를 얻고, 그러면은 이제 60평짜리를 얻으려니까 여기 보증금은 8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임대료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런 걸 계산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60평짜리 식당을 만들 수도 있고 6평짜리 식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진 조건에서 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리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요리를 하는 사람은 고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용을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고용을 할까요? 봉사자를 쓸까요? 고용을 해야 되죠. 예? 고용을 해야 되죠. 자, 고용하자 쪽. 고용하자. 주방장은 고용하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주방장 봉사자를 쓰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은 와서 봉사하실 거죠? 저희 식당 또 내면. 자, 그 무료 식당과 일반 식당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모든 무료 식당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무료 식당들의 운영 형태를 보면 대체로 봉사자분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쯤 가서 봉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메뉴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뭐 좀 오랫동안 틀이 잡힌 데는 그나마 일주일치, 한 달치 메뉴를 적기도 하지만, 조금 상황이 열악한 데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 들어온 재료 가지고 하잖아요. 오늘 돼지고기 돌아왔으면 제육볶음 하는 거고, 고등어 돌아왔으면 고등어 조림 하는 거고, 이런 형태죠. 식당을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겠지만 주로 그렇게는 안 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메뉴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무료 식당 월요일에 오시는 봉사자분들은 솜씨가 좋아. 그래갖고 이분들은 월요일은 음식이 맛있어. 그런데 화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열정은 있는데 솜씨는 좀 떨어져. 그러면은 이게 된장국인지 똥국인지 모르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여기 정동 앞에 여기 식당도 지금 많은데, 요 앞에 있는 식당이 월요일 맛 다르고 화요일 맛 다르고 수요일 맛 다르면 식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식당은 균일해야죠, 맛이.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도 고정적이어야 되죠. 매일 사람이 바뀌면 음식이 같은 맛 나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주방장님은 고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할 줄 알았다면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라면 끓이는 거랑 계란 후라이 정도밖에 못해서 사실은 라면집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라면이니, 끓일 줄 아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직원을 많이 뽑을 수는 없겠다. 이제 그래도 식당이니까 음식을 만드는 분은 필요하고, 그래서 주방장 한 분은 뽑아야겠다, 전문가로.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제가, 그래서 서빙이나 청소 이런 건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다 했어요. 2년 동안은. 제가 직접 장도 보러 가고, 주방장님이 이거 사오세요 하면 제가 가서 장 봐오고만, 시키는 거 해야죠. 뭐 음식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을 구성한 거예요. 주방장님하고 저하고. 왜요? 왜 이렇게 구성했죠, 제가? 예? 그렇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수도회에서 저한테 한 5억 정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봐라 했으면, 제가 더 럭셔리한 식당을 구상을 했을 거예요. 5억이니까 보증금으로 한 1억 쓰고, 또 식당 아주 멋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인테리어 비용을 한 2억 쓰고, 또 1억은 사람 고용하고 등등등 이렇게. 그렇지만 한 푼이 없으니까 일단 제 머릿속에서만 그런 구상이 이루어졌던 거죠.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메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한 분이니까
제가 사실은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는 집밥이었어요. 집밥. 흔히 요즘 말하는 가정식 백반. 밥과 국이 있고 반찬이 몇 가지 있는 그런 거를 청년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왜냐면 다 집 떠나서 뭐 원룸이다 고시원이다 이런 데서 생활하니까 그냥 엄마가 해주는 그런 집밥 같은 밥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한 분이 일하시는데 그렇게 집밥을 매일 하기는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품 메뉴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뉴도 한 가지, 뭐 여러 개 할 수도 없는 거죠. 한 분만 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이제 어쨌든 김치찌개로 결정이 됐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 성북구의 정릉에 있는 정릉시장에 이제 장소를 구하게 됐습니다. 저희 식당은 2층에 있어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식당은 2층이 안 하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뭐 명동이나 뭐 아니면 무슨 홍대나 이런 번화가 식당이나 카페, 술집 같은 게 밀집되어 있는 유흥가를 가면 뭐 식당이 2층 아니라 3층, 4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사는 주택가에 있는 식당을 떠올려 보시면 식당은 다 1층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경우도 드물어요. 예. 근데 저희 식당은 2층에 있어요. 시장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딱 계약을 했더니 식당을 하시는 신자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한테, 신부님 왜 2층에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식당은 2층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봤더니 식당은 다 1층에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그런 유흥가 말고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명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식당을 어쨌든 그것도 2층에. 왜 2층에 있겠어요? 싸니까. 1층과 2층의 임대료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평균 3배 차이 나요. 평균 3배. 만약에 2층이 100만 원이면 1층은 300만 원이에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층이 모객을 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거나 지하로 내려가면 그만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유인력이 정말 매력적인 어떤 게 있지 않고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것도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2층에 식당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개인 사업자로. 제가 그리고 저희 스토웨가 이렇게 처음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식당을 열었을 때 마치 오늘처럼 우리 수녀님들이나 우리 프란치스칸 제독회원분들이 우리 식당을 알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 못 하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청년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하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청년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식당을 열면 대한민국이 깜짝 뒤집어질 거야. 이러한 기대나 예상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들이고 우리는 수도자들이니까 하느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해주셨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반향도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랬을까요? 네,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희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저의 무슨 번뜩이는 아이디어, 저의 막 이렇게 출중한 능력, 이런 것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거를 하면 어떤 대단한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도 전혀 예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정릉시장에 있는 작은 식당 한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식당 하나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끼니를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청년들이 와서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때보다는 이용하는 손님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긴 했지만, 자, 그렇게 장사를 시작한 것이 2017년 12월부터였습니다. 겨울에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만 5년이 넘게 이제 지나고 6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전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예상과 기대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뭐 신부님들, 수행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고요. 그러면서 저희 식당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마 이 지금의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과도 맞물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문제를 진단해서 이 식당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청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만이 아니라 벌써 지금으로부터 벌써 7, 8년 전부터 계속 2010년대 들어서 특히나 청년 하면서 지금은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저희가 그런 흐름을 읽어가지고 청년 식당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사실 느리죠. 어떤 면에서 교회는 아니면 저희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적 흐름의 변화에 좀 느려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 사회적 변화에 어쨌든 이 민감도는 굉장히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민감도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전체의 변화는 느렸지만,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5, 60년대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의 시기였을 때는 외국 선교사분들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물자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뭐 나눠주는 밀가루 받고 성당 다녔다 이런 말씀 막 우스갯소리처럼 하시는데, 그리고 7, 80년대에는 뭐 어쨌든 민주화 그런 분위기에 맞물려서 뭐 우리 뭐 김수환 추경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 신자분들이 또 교회가 일조한 면도 있죠. 그 다음에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또 2000년대 지금 들어서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기후위기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우리 저 맞은편 지금 오늘 기후위기 뭐 공론장 열려있더라고요. 저도 이름만 걸쳐져 있어가지고 활동 피켓팅은 못하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 프란치스칸 JPIC, 제가 오늘 여기 강의에 왔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오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식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 지금 판단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2020년대 대한민국의 가톨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JPIC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 우리 지구상에서도 보면 이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 또 생활 수준, 의식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상당히 발전된, 상당히 발달된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JPIC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 교육,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죠? 국가가 담당하잖아요. 교육. 그러나 과거에는 어땠어요?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톨릭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가면 명문 학교들은 다 뭐 수도회, 수녀회, 교구에서 운영하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에요. 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교육도 국가가 담당할 정도로 우리 국가의 수준이 시스템에 잡혀 있죠. 의료 어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수도회에서 병원도 설립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우리 이제 뭐 소모병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적인 병원이 있지만 생각해보면은 교회에서 의료 사업도 했던 거예요. 교육, 의료, 복지 누가 했어요? 종교가 다 했습니다. 뭐 우리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불교 뭐 등등등 여러 종교들이 요즘으로 치면 그게 뭐예요? 사회복지법인, 뭐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다 교회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해요? 국가가 하잖아요. 복지 시스템 다 국가가 해요. 과거 우리가 했던. 그러면 이제 교회는 정말 국가 시스템에서도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분들, 가난한 이들,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죠. 교회는 끊임없이. 그러고서는 이제 그럼 뭘까요? 이렇게 이제는 과거에는 교회가 혹은 종교에서 담당했던 이런 역할들을 이제는 국가가 충분히 발전해서 이제 다 맡아서 다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수녀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어르신들 혹은 장애인들 혹은 뭐 요즘으로 치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돌봤는데 이제는 그런 시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가한테 미주알 고주알 감사를 받아요. 이거 했냐 안 했냐 뭐 이거 서류 갖고 이제 이거 누가 국가에서 시작했나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 같은 거 좀 받는다는 이유로 물론 이제 투명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주객이 이제 전도됐다는 거예요. 국가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돈 준다는 이유로 갑질하죠. 예, 어떤 의미에서 갑질이에요. 물론 이제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자 그러면 21세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적어도 제 생각은 JPIC예요. JPIC.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 가톨릭 교회만 볼게요. 다른 종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런 내부 사정 모르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당장 여기 수련들도 몇 분 와 계신데 만약에 수도 공동체에서 JPIC 막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따 안 당하세요? 네. 그 JPIC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JPIC 하면 뭐 데모하는 운동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죠? 필요하면 데모도 하겠죠. 예. 필요하면 데모가 나쁜 건가요? 예. 그 의견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폭력적으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기후위기, 생태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바뀌지 않죠. 예. 물론 JPIC에 꼭 지금 기후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의, 평화, 창조, 보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지금 계시지만 이단 신부님 지난달에 강의하신 거 유튜브로 봤는데 이제 강의 서두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정의 얘기하면은 어떤 말 듣죠 우리가?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냐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오해인데 예. 아무튼 교회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 영역이랑 뭐 겹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냐 뭐 이런 이렇게 뭐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어려운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사회일수록 저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재속회원분들과 수님들이 지금 당장 여기 이제 띠를 둘러매고 여기 정동 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성당 다니세요, 성당 다니세요 막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감수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되는 거죠. 뭐 이제 오늘 또 뭐 이렇게 포스터 하나 올라온 걸 봤는데 프란치스코 회에서 또 이렇게 프란치스칸 뭐 창조 보전 기도회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2020년대 혹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당연히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중요하죠. 어떻게 교회가 그걸 중단하겠어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하지 않겠죠. 다만 어디에 영향을 더 집중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할 일은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은 JPIC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복음 선포의 사명은 영원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가끔씩 JPIC 담당 수님들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녀회 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데모 좋아하는 수녀님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 왜냐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 막 그 현장에 막 가시니까 거리 미사도 하시고 막 피켓팅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2017년에 장사가 시작됐고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2020년에 저희 식당이 이제 성북구에 있거든요. 성북구 정릉동인데 성북구청에서 처음부터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뭔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종교인이 그런 활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분들이 먼저 권해주셨어요. 혹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게 2019년 아니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식당을 시작하고 1년도 안 됐을 때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협동조합은 알고 있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지?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적 협동조합이 뭔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을 해주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여기 서대문역 옆에 이제 신나는 조합이라고 그거를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뭔지 교육도 해주고 협동조합 설립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9년에 교육도 받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협동조합은 회사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영어로 여쭤보는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어떻게 영어로 질문을 드릴지. 자, 회사가 뭔지 아시죠? 회사? 예, 회사. 사람들이 일하고 뭐 그런 회사. 자, 협동조합은 회사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게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도 받고 이를테면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잖아요. 직장이잖아요. 회사가 일종의 뭐 직장의 형태는 많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어떤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협동조합은 회사예요? 아니에요? 예? 회사. 맞습니다. 협동조합도 회사예요. 네.
협동조합 생각해보세요. 뭐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협동조합, 뭐 농협 있잖아요. 농협 협동조합이죠. 신협.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 그러면 농협이든 신협이든 각각 하는 일들은 다르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즉 노동자들이 있고 근로자들이 있고 또 일한 거에 따라서 임금 혹은 뭐 월급 이런 걸 받는단 말이에요. 협동조합도 회사입니다. 협동조합도 회사예요. 천주교회 회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교회는 회사가 아니죠. 예. 자, 이제 구분되시죠? 자, 그러면 주식회사는 회사예요, 아니에요? 예. 자, 회사에는 제가 오늘 경제, 그래도 JPIC인데 갑자기 사회적 경제에 보였겠네. 예. 이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때문에 배경이 좀 있으시면. 자, 회사에는 그냥 회사가 있죠. 그리고 주식회사가 있어요. 또 뭐 유한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제일 많이 우리가 아는 게 주식회사고, 그 다음에 일반, 아직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그냥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용민 수산나. 수산나 자매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잖아요. 막 다음 주부터 막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요양사 분들이 파견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죠. 예. 그럼 이 회사는 주식회사예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죠. 그렇죠. 그냥 회사죠. 자, 이해되시죠? 모든 회사가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죠. 뭐 주식회사로 만드셔도 되고 그냥 일반 회사로 만들어도 되고 일반 회사로 만들었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해도 돼요. 예, 나중에 주식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주식회사 중에서도 우리가 맨날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막 사람들 주식에 관심 많고 그런 회사들을 상장회사라고 해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 그러면 모든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상장이 되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왜냐면 어느 회사의 주식을 상품으로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를 상품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장이 되기 위한 회사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 아주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아주 견실하고 튼튼한 회사라는 게 검증이 돼야만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회사들의 주식만 사고팔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검증된 회사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사업이 잘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회사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적 매기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회사일까요, 아닐까요? 회사요.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도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일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먼저 성북구청에서 저희한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주식회사도 있고 그냥 협동조합도 있고 뭐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굳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보시면 어떻게냐고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 전에는 그 식당을 어떻게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 사업자로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허가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식당을 장사를 한 거죠. 제가 사장이었죠. 어쨌든 그 작은 식당의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아니에요? 작은 식당이지만 회사를 운영한 거죠. 직원은 몇 명이었어요 그때? 한 명. 주방장님 한 명. 네. 어쨌든 제가 주방장님한테 월급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작은 식당도
회사에는 회사인 거예요. 규모가 작을 뿐이지만. 어쨌든 이제 요즘으로 하면 자영업자, 자영업이잖아요. 예. 소상공인, 작은. 예.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작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그 성북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저에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꿔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죠? 라고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괜찮네요.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신부님들한테 설명을 했고 우리 수도회 어셈블리에 또 올렸어요. 마치 식당을 하기로 결정할 때처럼. 그래서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이 식당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희 수도회 어셈블리에 올렸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통과가 돼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이 연표가 별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그냥 간단히 글자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2020년도에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은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협동조합에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형태로 구조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조합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혹시 보통 신자분들 그런 생협 가입하신 분들 많잖아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나 어디 두레 생협이나 아이쿱 이런데 가입하면 거기서 좋은 물건 이제 조합원들은 좀 할인해서 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조합원에 가입된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자, 그러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우리 신부님들이에요. 우리 수도회에서 저희 글라레 선교 수도회에서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다 저희 형제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직원 조합원이 한 분 가입하시고 또 이제 아무튼 다른 이제 기업 조합원이 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저희 이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9명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뭘 아시는구나. 9명밖에 안 된다니까 행복하게 웃으셨거든요. 네. 어쨌든 현재 협동조합법에 예전에 그 예전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 이런 때까지만 해도 협동조합 설립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웠대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그래서 5명만 있으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만약에 예를 들면 적어도 조합원을 50명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어렵겠잖아요. 근데 5명만 모으면 된다 그러면 5명은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협동조합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주식회사에서는 누가 중요하죠? 주주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주주들 중에서 어떤 주주가 중요해요? 예? 뭘 했다고요? 지분. 예. 쉽게 말하면 대주주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보고 지분이 몇 프로니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아니죠? 예, 맨날 내가 20% 너는 17% 이러면서 주식회사는 그 한 주만큼 그 의결권을 갖는데 주식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결권이 센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재벌기업 회장님이 주식을 51%를 가졌다. 그러면 이분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투표를 했다면 무조건 이기니까.
51%니까 50%가 넘으니까 계속 다수결로는 무조건 이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오는 뭐 오너 일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주식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의 특징이 뭐냐면 조합원은 무조건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원의 이사장이라고 해서 투표권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이사장이든 이사든 일반 조합원이든 조합원이라면 무조건 한 표씩밖에 행사하지 못해요. 뭐랑 비슷하죠 이게? 뭐랑 비슷해요? 투표. 우리 우리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 뽑을 때 우리 다 투표하는데 모든 국민은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도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협동조합은 이렇게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협동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요것만 설명드리고 좀 쉴게요. 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협동조합도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예. 어떤 협동조합이 아주 장사를 잘해가지고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그냥 농협이 돈을 많이 잘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을 어떻게 하죠? 조합원들에게 배당해 주죠. 예.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우리 조합원 10사람에게 100만 원을 다 나눠주면 안 되니까 또 이제 회사 운영을 재투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이 중에 30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을 조합원 10명에게 이제 3만 원씩 나눠주는 뭐 그런 거. 주식회사도 배당하죠. 주식회사도 돈 많이 벌면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가끔씩 배당금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주주들한테. 그럼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고.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도 이 수익을 조합원들이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설립할 때부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면 막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안 되죠. 내가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 배당도 없는데 그냥 일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렇지만 이 조합원들에게 배당은 되지 않지만 그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는 써도 돼요. 조합원과 직원의 차이는 이해가 되시죠? 구분이 되세요 혹시? 조합원 중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글쎄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이면서 이 협동조합의 직원이면 월급도 받지만 뭐 이제 나중에 조합원 배당하면 이제 배당도 받겠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면서 직원이라고 하면 배당은 없지만 직원으로서 월급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이 생겨도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월급이 100만 원이었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130만 원으로 올려준다든지 돈 많이 벌면 월급도 올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띱니다. 비영리. 아까 협동조합은 영리 기업일까요? 비영리 기업일까요? 영리죠. 왜냐면 회사, 돈 버는 거고 배당을 해주니까. 자,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단법인 많이 만드시죠? 사단법인은 영리 조직이에요, 비영리 조직이에요? 비영리 조직이죠. 그렇지만 사단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잖아요. 당연히 줘야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면 사단법인은 돈을 벌어도 돼요, 벌면 안 돼요? 예? 벌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관이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장사를 하면 안 될걸요? 아마 이제 수녀회가 유지재단이면은 그 정관에 수익 사업을 하도록 되어야 된다요. 이제 뭐 수녀회마다 정관이 좀 다르겠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자,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잠깐 10분 쉬어도 될까요? 네. 제가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해서 지루해하시는 분이고,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을 띈다. 요거만 기억해 주시고, 네, 잠깐 쉬십시오. 이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저희가 먼저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구청,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의 성격을 사회적 경제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뭐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냥 처음에는 제 개인 사업자였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의 성격을 보더니 이것은 사회적 경제라고 그들이 분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번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우리 어떤 사도직 할 때 이게 어떤 일이 어떤 성격이다라는 우리 그런 거 생각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도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는 즉 이 사회는 우리들이 하는 일의 성격을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들 관점에서 혹은 사회적 관점에서 이제 구분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안해 주셨던 것은 비영리성을 띈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임에도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사단법인 여쭤봤지만 이것도 어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돼요. 돈벌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어쨌든 식당을 하면서 저희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물론 수익이 남지는 않지만 어쨌든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행위 자체가 뭐 영리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성을 띠면서도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래서 제안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뭐 매스컴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알려지면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데 어디에 많이 불려다니냐면 사회적 경제 영역이에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를 불러주시는데 뭐 가가지고 지금 사회적 경제 오늘 아침에도 사실 미팅이 있었는데 오전에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를 그런 쪽에 이제 얼굴이 좀 알려졌다는 이유로 막 이제 저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것도 많은데요.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그냥 경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경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기업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자칫하면 뭐 돈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그런 분야를 새로 만들면서 그 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사회적으로 표지처럼 삼은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일반 회사, 그냥 모든 회사를 뭉뚱그려서
회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맞아요.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걸까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자리로 대표되는데, 자, 회사들은 뭘 통해서 돈을 벌죠? 무엇으로?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팔던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던지 뭐든지 그거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만든 물건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겠죠. 예. 예를 들면 이런 전화기, 이거 되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생활에. 그러니까 이 되게 좋고 필요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 조직입니다. 우린 돈만 밝혀 막 이렇게 말하는데, 다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회사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좋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경우에 꽤 적지 않은 회사들이 그 돈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서 이제 돈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혹시? 네. 사회적 경제나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접해왔던 경제나 사실은 다 좋은 겁니다. 같은 건데, 사회적 경제라는 타이틀을 붙임으로 해서 이 세상에는 돈도 참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더 주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아예 이렇게 제도화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을 구호에서 인큐베이팅으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구호라는 건 뭐예요? 구호. 도와주는 거죠. 돈이든 물건이든 생필품 같은 거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고. 예. 예를 들면, 예? 구호 이거? 죄송해요. 예. 한자로 보시면 나타났을 텐데, 그거 외치는 거 아니고, 구호 활동할 때 그 구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터키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국가적으로 막 모금해서 터키에 막 물품, 돈 보내기도 했고요. 또 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뭐 그쪽에도 막 지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구호 활동.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종교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구호 활동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그죠? 본당마다도 하고, 수도회들마다도 하고, 본당마다도 뭐 사회복지 공과나 이런 게 있어서 그 관할 지역에 좀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으면 뭐 많던 적건 간에 그런 활동을, 그것이 구호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애덕의 실천이 구호 활동으로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거기에서 인큐베이팅은 뭐냐면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인큐베이터가 주로 어디에 있죠? 많이 들어보신 게 어디예요? 산부인과에 가면 이제 막 각 신생아들 처음에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몇 달간, 뭐 몇 주? 2주인가요? 케어하는 거. 그 인큐베이팅이라는 뭐냐면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키워주고 돌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호와 인큐베이팅의 차이는, 구호는 필요한 거 그냥 전해주는 거죠. 일단 긴급해. 이 사람들이 뭐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졌어요. 집이 없어. 그러니까 텐트를 보내주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럼 인큐베이팅은 뭘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지진이 나서 집이 없어진 분들한테 우리가 일단 급하게 텐트하고 식량을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을 하면 어떤 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가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가르쳐 준다든지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죠. 이를테면 인큐베이팅은 뭐냐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구호는 일단 응급 상태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일 수 있죠. 인큐베이팅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에 어떻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야고보서에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지 않고 가서 네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하고 말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즉 필요한 사람, 뭔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1차적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인큐베이팅. 자, 그러면 저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JPIC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가난한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구호 활동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없어질 수는 없는데 그것과 더불어 인큐베이팅 활동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사실 그럼 교회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세우고 교육시설 세우고 심지어는 병원도 설립해서 그런 걸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시대의 표현 방식대로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식당 이걸 했을 때 이게 사회적 경제 영역인지 뭔지 이런 거 몰랐어요. 다만 대상이 우리 노숙인 분들이 아니라 청년들이었던 것이고 청년이었기 때문에 얼마간의 돈을 조금 받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 형태도 달라졌던 것이고 등등등. 그러니까 기업, 조직, 회사의 형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걸 회사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잖아요. 저희 스토어에서. 근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조직을 구성했더니 예를 들면 수녀님들이 많이 오셨던 그런 양로원 혹은 보육시설 혹은 어린이집 같은 게 그거 설립할 때 그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지금 제도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의료법인 등등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제가 이제 이 현장에서 느끼면 여전히 우리는 구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그거는 이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인큐베이팅도 병행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사도직이죠. 청년들 사도직, 성경 사도직, 복음화 사도직, 성소 사도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언어에 맞게 이거를 표현해 줄 필요도 있다는 거고 이제는 단순히 제가 이제 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구호 활동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인 건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이제는 인큐베이팅이에요.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무조건 어디에 막 물자를 막 주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거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절대 빈곤의 시대를 넘어섰잖아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없이 그런 표현을 한없이 퍼주기만 하면 어떡해. 근데 이 퍼주는 거를 이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교회 정신 활동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우리들이 교회 차원이라고 한다면 힘을 줘야 되는 거는 인큐베이팅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해왔어요. 해왔는데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대표적인 빅 이슈예요. 빅 이슈 들어보셨나요? 빅 이슈라는 이게 저기 지하철 입구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노숙인 분들이 잡집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번화한데 대학로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삼성역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빅 이슈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제 영어죠. 빅 이슈니까. 영국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이 회사는 어떤 목적이 생기냐면 흔히 말하는 홈리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노숙인들이죠. 그분들의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잡지는 예전에는 5,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한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노숙인이었다가 나는 다시 이제 자립하고 싶어,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빅 이슈 잡지를 판매해요. 빅판이라고 해요. 빅 이슈를 판매한다 해서 빅판이라고 말하는데, 이 잡지 한 권을 판매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0원일 때는 2,500원의 수익을 가져가요. 그리고 2,500원은 이 빅 이슈 회사가 가져가요. 왜냐면 잡지를 계속 발행해야 되니까 회사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며 가며 그분들 계시면 막 이 잡지를 샀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적 운동인데 이게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빅 이슈가 이제 진출을 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숙인 분들에게 그저 오리털 잠바, 그다음에 먹을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한 명의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해드리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은 빅판으로, 왜냐면 이분들이 수입이 있어야지 자립할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영화도 개봉이 됐어요. 드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림이라고 아이유 나오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그게 빅 이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노숙인분들 월드컵이 있대요. 전 세계 각 나라에 노숙을 했던 분들이 축구하는 거예요, 축구. 아무튼 그거를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건 뭐냐면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저 노숙인 분들에게 계속 막 빵과 옷을 갖다 주는 거, 기존에는 거기에 주력을 했다면, 이거보다는 결국은 이분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다면, 우리 지금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자립 준비 청년이죠. 예, 들어보셨죠? 그 전에는 용어를 뭐라고 했어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했어요. 보호 종료 청년인가? 예전에는 뭐라고 했죠? 아주 노골적으로 고아라고 불렀잖아요. 고아. 이 언어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표현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서 얘들이 왜 아동이냐, 이제 20살 성인인데. 그리고 보호 종료라니,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훨씬 워딩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의 변천을 보면. 그렇게 해서 네이밍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필요한 물품을 주는 것만 아니라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직들도, 각 분야의 사도직들이 이제는 그렇게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종교가, 교회가 신자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인큐베이팅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예비 신자가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그 과정이 인큐베이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신자가 되어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교리교육이겠지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 혹은 사회복지 영역의 모든 게 우리가 구호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지만, 이제는 약간의 무게 중심을 이제 인큐베이팅,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청년 문간의 미션과 비전, 미션 청년을 세웁니다. 비전, 청년의 건강, 마음, 또 청년의 희망을 세웁니다. 김치찌개 식당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한 청년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3,000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밥은 무한리필로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청년밥상 문과는 전국에 150개를 만드는 건데, 제가 무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기업은 이런 목표를 필요로 해요. 근데 저 150개 저희가 안 만들어도 돼요. 저희와 같은 식당이 150개 생기면 되잖아요, 그죠? 저희와 같은 정신으로 하는 식당이 이제 뭐 또 따뜻한 밥상이라고 목사님이 하는 데가 있어요. 원래 그분이 청년밥상 문과 2호점을 하시다가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직영체제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따뜻한 밥상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똑같이 김치찌개 식당을 하는데 벌써 10호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맡아서 하시니까 빠르죠. 자, 올 봄에 전주교구에서 청년식탁 사이길이라고 식당이 교구에서 식당을 열었어요. 똑같아요. 저희 김치찌개 3,000원. 거기 담당 신부님이 작년에 6개월 동안 저희 식당에 와서 실습을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내년쯤 의정부 교구에서 동두천에다가 또 식당을 낼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 교구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낼 계획이 있다고 직접 신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국에 꼭 우리 청년밥상 문과냐라는 식당이 아니어도 뭐 생기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 1,000원, 뭐 1,000원의 아침인가? 예, 그러면서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좋긴 한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약간 눈 가리고 앙하는 게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이 돼 있어요. 뭐 그리고 대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학교는 선착순 100명, 어떤 데는 3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원이. 오픈하자마자 마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적죠. 그러니까 거기 보통 대학교들이 10,000명에서 20,000명인데 재학생이 100명, 300명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너무 좀 생색내기용 눈 가리고 앙인데 더 확산되길 바라고, 저희가 그 식당에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제가 수많은 공무원들,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예, 정릉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호점이 이제 직영 2호점입니다. 원래 애초에 2호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신내에서 목사님이 하셨는데,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되고 직영으로 바뀐 이후에 첫 2호점이 이화여자대학교. 현재는 이제 정문 옆에, 여긴 지하예요, 지하. 식당이 커요. 한 50평, 55평이에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400명 가까이 와요. 방학 때는 3분의 1 정도로 줄고요. 학생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다 도망가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악덕 기업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들지 않고 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낙성대죠. 제주점이 먼저 나왔네요. 4호점이 제주시에 있고요. 여기 낙성대점이 빠졌네. 낙성대역 근처, 2호선 낙성대역 근처, 서울대학교 후문 쪽이죠. 예,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저 식당을 했을 뿐인데, 이 식당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제일 처음 했던 게 청년 희망 로드라는 이름으로 청년들과 함께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까지 걸어가는 순례길이죠. 800km 걷는 거.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21년도에도 외국에 갈 수 없어서 21년도에는 제주 올레길을 완주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다시 외국에 갈 수 있어서 이제 두 번째로 산티아고까지 청년들과 걸어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희망로드가 이렇게 막 40일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을 빠지기 어려워서, 자, 두 번째는 저희가 2030 청년 영화제라는 걸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들어주는 데도 없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저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은데 영화라는 걸 매개체로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제는 뭐냐면, 영화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거나 한 번 정도만 만들어 본 초보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편 영화, 10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10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라는 매체로 표현해 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로 영화제를 합니다. 11월에. 그래서 상영해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였고 작년에는 이틀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3일로 늘려가지고 이제 영화제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청년들에게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사업도 이제 공지가 올라와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혹시 관심 있어 하는 청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역 감독님이 멘토링도 해주고요. 또 내가 직접 만든 영화가 정식 극장에서 상영도 되는, 비록 하루지만,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겨울철 되면 그 정릉 일대에 연탄을 사용하시는 세대 수가 한 200세대가 넘게 있어서 청년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갖고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저희가 방송 덕분에 많은 데서 이렇게 후원 물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후원 물품 나누고, 어쩌다 보니 이제 식당 하면서 생겼던 이야기를 책으로 제가 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또 빠졌네 보니까 세대 공감이 있다라고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에게 자서전을 만들어드리는, 그걸 그림책으로 동화책처럼 그림책 자서전을 만들어드리는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올해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매년 7분의 어르신들에게 그림책 자서전을 만들어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점점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서 저희가 이제 푸른 문간이라는 환경 서포터즈 청년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청년들을 지지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청년들에게 경험을 선물해 주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칫 자기의 어려움과 문제에만 매몰될 수 있는 그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이제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밥도 든든히 먹고 청년들이 자기들의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죠. 이제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들을 통해서 몇 명의 청년이 세례받았냐고 물어보거든요. 아마 제가 지난 6년 동안 해온 이 활동을 통해서 세례받은 청년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거 중단할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탓을 다 돌리지. 언젠가는. 저희 아까 이제 150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지만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식당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당이 필요 없는 사회가 오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이런 식당이 없어도 누구나 굶지 않고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세례 한 명도 못 졌는데 어떻게 하죠? 사도직 접어야 말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씨를 끊어놨으니까 걷어드리겠죠. 아직 걷어들일 때가 아니거든요. 네,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럼 한 20년 좀 더 해보고. 이제 그 질문의 요점을 저도 압니다. 교회 활동이고, 수도회 사도직이니까,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의 일환이니까, 직접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세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마음은 알면서도, 그건 이미 성당들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서울에만 230개가 넘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직접적으로 고리교육하고 세례 주고 하는 거는 이미 교회가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수백 군데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도 이 활동을 통해서 세례받은 청년이 있냐고 묻는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저도 해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그 노숙인 분들한테 붙들고 앉아갖고 성당 다니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분들 성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수도의 결정,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작된 일이고 그냥 해오고 있을 뿐이고, 또 우리 교회가 혹은 또 저희 수도회가 어떻게 이 일들을 지속해 나가고 어떻게 또 변형 발전될지 모르겠어요. 7년 전에도 저는 짐작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분이 또 이제 그만해라 하면 또 이제 뭐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JPIC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뭐 질의응답 시간 가져야 되죠, 신님. 혹시 신부님께 우선 오늘 저에게 좋은 말씀 드릴 신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대 정말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신부님의 어떤 사랑과 관심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신부님께 질문 있으실까요? 간단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022년도에 오늘 이제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걷고 도착한 날이거든요. 1년 전에. 딱 1년 됐어요. 예. 제가 40일 동안 이제 있었는데, 제가 걸으면서 느꼈던 거는 다양한 사람들,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저는 이제 좋았었고, 근데 그 중에 청년들이 없었어요. 제가 걸었을 때는 아마 코로나여서 그랬을 수도 그 있어요. 영향이 있어가지고. 작년 봄에는. 예. 근데 이제 저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그 자연이 주는 저한테 선물 같은 하루가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거는 많은 그 성당이 이제 박물관으로 변하거나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그 여행객들 순례자들의 숙소로 쓰이는 게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청년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좀 읽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 같은 그런 세대의 사람 생각을. 근데 저희 딸은 지금 이제 한 10년 동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전화로 하는 거 외에는 그들의 생각을 제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만나기를 원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는데, 신부님이 직접 겪어보시니까 그 청년들의 그 자연을 보면서 느끼면서 걸어가는 그 힘, 그 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그 같이 갔던 청년들은 이제 어떤 나름 각자 자기 인생의 어떤 변곡점을 맞이한 그런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보셔서 하지만 되게 고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년 희망로드도 청년들에게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고생스러운 경험이죠, 사실은. 그런 고생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그 성취감을 느끼고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과 희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프로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조금 어떤 각자 나름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었던 그런 청년들, 그래서 이 고생스러운 길을 걸으면서 자기 인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청년들을 뽑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의 청년과 함께 갔는데 그 중에 3명은 히키코모리였어요. 히키코모리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 있잖아요. 네, 그 일본 표현이죠.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아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고립 청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또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자립준비 청년 표현이 바뀌듯이 지금은 고립 청년, 사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고립시켰다면 스스로. 예. 강제로 고립된 건 뭐죠? 그 형무소에 계시는 분들. 그거는 이제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시킨 거고, 이 경우에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부터 고립시킨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상처가 커가지고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숨어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청년들 3명이 있었는데, 뭐 그런 청년부터 뭐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걸으면서 되게 행복해했죠. 네. 몸은 엄청 힘드니까 피곤해했고, 뭐랄까 마음은 또 정신은 굉장히 행복해했고. 근데 이 히키코모리였던 이 세 청년, 그나마 이제 과거에는 히키코모리였지만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 히키코모리 상태였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 자체를 안 했겠죠.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한 청년은 이제 작년에 이제 27살, 이 친구들 3명이 다 27살 동갑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17살 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때부터 히키코모리가 됐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17살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작년 2월에 제가 그 청년을 처음 만났는데, 작년 1월에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그러한 청년들을 돕는 기관에 와서 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시작하고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10년 동안, 17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그러니까 27살이 될 때까지 방 안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 청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쯤에, 이제 다 거의 도착해서였나 할 쯤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스럽다. 그래서 17살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제 세상이 두려웠겠죠. 그래도 그렇게 스스로 나 자신을 방 안에 가두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나간 10년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물론, 그런데 이 청년은 그 10년 동안 자기 방에서 생활하면서 영어랑 일본어를 마스터했어요. 2개 국어를 해요, 2개 국어. 그래서 그 길을 다들 여기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2개 국어 한다는 말하면, 10년간 히키코모리 했다는 데서, 이러다가 2개 국어를 마스터해서, 오! 막 이러면서, 외국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친구는 오히려 외국 친구들하고 스스럼 없이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한국 사람이랑 있는 것보다 외국인들이랑 있을 때 더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안에서는 이 한국에서 자기가 겪은 일들 뭐 이런 게 좀 그런 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청년도 있었고, 또 뭐 이제 막 선물 같았다. 이런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주어진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다. 뭐 이런 청년도 있고, 또 한 친구는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 그런 다양했어요. 12명이면 12명 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을 걸으면 다 자기 밑바닥을 보게 되거든요. 힘드니까, 한계에 직면해가지고. 저도 늘 걸을 때마다 제 밑바닥을 보는데, 그런 한계를 직면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더 다 알게 되기도 하고, 다양했죠. 그 청년들의 감사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셋 중에 한 친구, 이 셋 중에 한 친구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자기도 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청년들과 일반 뭐 소위 말하는 일반 청년들과 이게 이 길을 한 달 동안 걷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청년들도 많이 사귀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친한 편한 사람들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룹 지어지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가 싫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걷다 보면은 좀 더 편안하고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그룹이 지어지는데 이 청년은 이 참가자 모두하고 두루두루 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둘셋씩 막 이렇게 그룹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막 실망한 거야, 이 청년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한 열흘 정도는 그런 마음으로 걷다가 한 열흘쯤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무리가 이렇게 지어지는 걸 보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나머지 한 20일 동안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걸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거 좋은 줄도 모르겠고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실제 마지막 날 나눔할 때 아예 그렇게 대놓고 말을 했어요. 난 이게 무슨 희망을 얻을지 모르겠다. 그냥 집이나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다 찬물을 끼얹은 듯이 근데 갔다 와서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3개월쯤 지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 시간을 날려버렸다.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그 좋은 시간을 내가 내 껍질을 깨지 못해가지고 그게 좋은 걸 누리질 못했다는 그런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갔다 와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렇게 생각이 났겠죠. 아무나 못 가잖아요. 왜냐면 뭐 시간이 없어서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도 못 가고 건강이 안 따라서도 못 가고 아무튼 뭐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서 네. 제가 먼저 거기서 경비는 어떻게 전달을? 청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총 경비가 55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청년들에게는 참가비 50만 원 받고 50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 지원하는 자금 조달은 어떻게? 저희가 뭐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하고 개인의 후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후원? 뭐 기업들에서도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뭐 이제 부족한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로 썼고요. 신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긴 한데 신부님께서 구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사회적 기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 했을 때 이거 괜찮다라고 설득됐던 게 어떤 건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청년들과 함께 상쾌한 걷는거나 영화제 준비하는 거나 이게 가능했던 게 사회적 기업으로 협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사회 이제 좋구나 했던 거는 그 비영리성과 공공성. 이렇게 회사라는 모든 회사는 공공성을 띠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성이라는 거는 공적인 성격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 사업자로 제가 식당을 운영할 때는 이거는 그냥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죠. 비록 수도회에서 저를 통해서 설립한 것이지만 그 조직 형태 자체는 사기업이니까 사적인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받아요. 저희는 매년 이제 그 회계 감사 받고 보고하고 공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또 두드러진 특징은 아까 제가 회사에 대해서 여쭤봤던 게 뭐냐면 회사들은 보통 투자를 받죠. 어떤 회사가 되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돈을 잘 벌면 투자자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왜 투자하는 거죠? 그쵸?
내가 여기에 10억을 투자하면 이제 투자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쓰겠지만 나중에 이걸 12억으로 돌려받겠다. 예를 들면 이런 약속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은행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금에도 이자 얼마 되지만 받는 게 돈 더 붙여받는 거잖아요. 일반 회사는 투자를 받아요. 주식회사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 투자는 일종의 빚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업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면 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저희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왜? 회사니까. 그게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것도 일종의 투자죠. 은행에서 뭐 개인이나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갚는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러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식당 할 때 후원 계좌가 있기는 했지만 후원회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저희 주변의 신자분들 몇몇 분이 조금씩 후원을 해주셨지만, 근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나서는 아예 정식으로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관리해요. 그런 프로그램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방송 덕분에 많이 알려져서 현재는 매월 후원금을 내주시는 정기 후원자가 2,000명 정도 돼요. 개인과 기업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저희 식당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저희는 그 후원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다 발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투명한 거죠. 뭐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처음에 할 때, 물론 이제 이 청년 희망 로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처음에 큰 돈을 후원해 주셨어요. 저희 식당 열고 몇 달 안 됐을 때 저희 인터뷰 기사를 보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그냥 식당 운영하는 데 쓰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 청년 희망 로드의 청년들, 처음에는 그 2019년에 했을 때는 1인당 3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비행기 값이 쌌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씩 참가비를 받고 300만 원씩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어떤 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돈이 이제 밑거름이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제 저기 영화제라든지 세대공감이 있다 그런 자서전 그림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성북구청에서 사업비를 2천만 원씩 받아서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꼭 이런 조직으로 만들지 않고, 만약에 수도회에서 그런 돈을 지원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수도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의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가, 어떤 형태든 그런 걸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근데 이런 조직 형태로 만들면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후원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돈 받으면 이제 서류가 산더미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남의 돈 받아서 하려면 그만큼의 이제 수고로움은 다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쪽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직원 관리도 쉽지 않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종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식당 자체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했을 때는 김치찌개 원가가 3,000원이 안 됐어요. 2,940원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명만 오면은 이제 적자를 면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원가가 6,000원이에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뭐 인건비도 저희 직원들도 늘어났으니까. 그전에는 주방장님 한 분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는 누군가 저 대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겠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은 원가가 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식당 자체를 통해서는 수익이 생길 수 없고, 저희는 이 식당이 아닌 다른 일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문간 사회협동조합도 회사이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의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거 문간 하다가 안 되면 문 닫으면 그만이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은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당신들이 떠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 문을 닫고 직원들이 그만둬야 된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저희가 거기 낙선대점을 가봤거든요. 아, 낙선대점이요? 네, 아, 네. 식사를 했는데 네.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누구든지 와서 식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봉사자 11시 반부터 2시까지 봉사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각 센터마다 그렇게 봉사자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지점마다 상황이 다른데 정릉이 제일 많은 편이고요. 아마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긴 2대점에도 봉사자분들이 좀 계시고 낙성대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들으면서 청년들이 수도자나 신부님이나 자기들 얘기를 이제 그런 데서 만약에 원하고 싶으면은 내일 청하고 싶으면 네. 근데 그럴 때는 지금 무슨 거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이제 뭐 신부님 수녀들이 일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식사하러 온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밥 먹으러 온 청년들 붙들고 학생이에요, 어디 살아요,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할 때 먼저 청년들이 말을 걸어오면 이야기를 하고 했었고 제가 먼저 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밥 먹으러 왔는데 막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게 불편하면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식당은 주로 일단은 밥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거기에 온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떡하지? 청년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저런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늘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더 밀접하게 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퇴하고 그 청년들 모집할 때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선착순인지 어떻게? 선착순은 아니고요. 이제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합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공지를 해요. 그다음에 여러 사이트들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청년들이 이제 처음에 그 서류로 접수를 받거든요. 서류에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봐요. 네, 그리고 인터뷰를 해요, 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봐요, 사연을. 왜 여기 굉장히 힘든, 이거 걷는 거 되게 육체적으로 힘든데 왜 산티아고를 꼭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저는 이러저러 저러저러 해서 여기를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뭐 제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뭐 이제 구구절절 각자의 사연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런 사연들을 들어보고 이 청년은 정말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청년들을 이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